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해온 첫 말 무엇입니까? 네, 제가 뽑은 첫 번째 말은 있으면 패싱하고 나가면 돌아오라고 하고 인데요.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짐작이 갑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맞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반전의 반전 또 급반전을 거듭했던 정말 스펙타클한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의 말을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지난 2주 3주 동안에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은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이준석 대책위원회였어요. 이준석이 있을 때는 뭐 패싱하고 이준석이 없으면은 왜 나갔냐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러고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사퇴야 뭐 퇴진운동 하겠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저도 앉아가지고 보면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딱 그거거든요. 있을 때는 패싱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고 좀 길어지니까 안 돌아오면은 사퇴하라 그러고. 이거는 본인들이 제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결정하는 거고 이 와중에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 그러면은 당대표께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찮은 판에. 근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네. 이 대표가 대선을 위해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들으셨던 오디오는 예. 오늘 아침 8시경에 이준석 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얘기한 거고요. 아침 라디오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윤석열 후보의 말은 네. 오늘 오전 11시에 있었던 어허. 선대위 해체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던 답변입니다. 네. 때문에 윤 후보의 말을 돌아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지금처럼 밖에 있대 대선에서 역할만 해라 이런 말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예. 뭐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이고 언론마다 지금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대표의 복귀 여부 시간이 한참 더 걸릴 것 같다. 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죠? 오늘 오후 2시에 중소기업회관에서 예. 2022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행사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큰 행사예요. 네네. 그래서 정당 대표들이나 아니면 지금 같은 대선 전국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도 오늘 일정에 대해서 그 공개한 일정표를 보면 윤석열 후보도 참석하고 이준석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원래 참석이 예정돼 있었단 말이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 기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두 사람이 만나네? 그렇죠. 오후에 만나네? 이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을까? 예. 어떤 반응을 볼까? 지난번 현충원 때처럼 할까? 아니면 달라진 모습이 나올까? 네.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일정을 취소해버립니다. 오. 안 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남이 불발됐고 이준석 대표 말로는 오늘은 윤 후보가 빛나야 하는 자리여서 취소했다. 네, 윤 후보가 주목받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에 윤 후보가 발표했던 선대위 개편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방향성은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주장해온 것과 다 있다. 네네.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다. 어허. 그리고 권영세 선대본부장에게 연습 문제 드렸고 이 연습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냐에 따라서 앞으로 신뢰관계나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결합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복귀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어허. 연습 문제. 네. 네, 연습 문제를 어떤 걸 내줬을까요, 당 몰라요. 대표가? 기자들도 물었어요. 연습 문제가 뭔가요? 네. 윤석 대표 안 알려줌, 안 알려줍니다라고 하고 갔어요. 예. 근데 이 말만 보면 복귀할 듯한 여지가 많다. 저도 이 기사 보고 네. 상당히 태도가 네. 많이 누그러지고 뭔가 물밑 협상이 진행돼서 네. 이제는 복귀하고 서로 힘을 합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두 시간 뒤에 예. 이 해피엔딩이 갑자기 새드 엔딩으로 급반전됩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과 함께하는 청년 간담회라는 행사를 국민의힘 국민소통본부, 네. 선대위 국민소통본부가 진행을 했는데 예. 이 자리에서 황당한 사고가 납니다. 황당한 사고가 나는 게 뭐냐면 윤석열과 함께하는 청년 간담회인데 윤석열 후보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예.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네.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서 스피커폰으로 예. 윤 후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스피커폰을 통해서 오.
청년들에게 인사를 짧게 하고 끊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했던 화상회의까지 참석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하면서 욕설을 쏟아냈어요. 아. 그리고 행사가 이제 거의 뭐 파행이 돼버렸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 뭐 윤석 대표가 참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예. 이 행사를 주관했던 국민의힘 국민소통본부의 박성준 본부장이 네. 박성준 의원이 기자들이 왜 이렇게 파행이 됐냐라는 질문에 예. 어떻게 대답하냐면 원래 우리는 청년들을 미리 세팅해놨는데 예. 여기에 이준석 계열 청년과 민주당 계열 청년들이 밀고 오면서 행사가 어그러졌다. 그러니까 이준석 계열 청년이라는 게 뭐냐. 그러자 이제 이런 논란들이 나왔고 네. 이준석 대표가 이 기사를 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좀 전에 예.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계열 청년이 뭔가요? 환멸을 느낍니다. 짧게요. 예, 이렇게. 환멸을 느낀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가 됐다면 앞서 기자들 앞에서 복귀의 여지를 보였던 그러게요. 그 태도에서 완전히 지금 180도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허허. 따라서 윤석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과 갈등, 예. 현재 진행형을 넘어서 더 증폭되는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뭐 이게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행사에 참여를 못했을 때는 사실 바쁜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선 네, 후보의 그럴 수가 경우에는 있죠. 예. 사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오히려 그 다른 의원들의 해명이 지금 일을 더 키운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박승중 의원도 네. 그렇고요.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네, 이봉우 연구원 다음 준비한 말말말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저도 이 지금 혼란스러운 국민의힘의 상황, 선대위 상황과 연결된 말을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언론 보도의 영향도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이번에 그저께와 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상황 보면은 네. 국민의힘 쪽에서 누구누구가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한다. 뭐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는 또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그동안 계속 윤핵관이 언론 플레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이해관도 그랬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관 얘기도 나왔고요.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언론 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언론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말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오디오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성상납 의혹을 가세연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네. 이 정도 타이밍이면 이건 자객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살 정도의 타이밍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이 가세연에서 다음 타겟은 홍준표 의원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혹자는 뭐 하태경 의원인가요? 민주당 네. 공작설까지도 주장하긴 하던데 네. 제보자가 만약에 제보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만약 일반 제보자 같으면요. 네. 그럼 뭐 KBS라든지 네. 뭐 이런 데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를 갖고 갔을까?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질 텐데요. 공중파에 갖고 가기가 좀 모호한 거 아닌가. 네,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기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혹은 성접대 의혹 제기에 대한 음모론 네, 공작설 관련된 얘기죠. 얘기네요. 예, 공작설. 네. 방금 들으신 방송은 12월 30일 TBS 뉴스공장의 이현주 전 의원, 홍준표 후보 시절에 함께 했던 의원이죠. 네.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예. 일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12월 27일에 이준석 대표의 2013년 뇌물수수 그리고 성산납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예. 곧바로 이 국민의힘 선대위 측 일부 인사들이 뭐 김민전 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요. 또 익명 관계자 말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의혹까지 나왔으니까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예, 그런 얘기 나왔죠. 네, 그런 예. 언론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또 언론 보도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방금 들으신 것 중은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서 사퇴론을 넘어서 누구누구가 배후에 있다. 지금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은 이제 민주당 하태경 의원을 빌어서 민주당 예. 얘기를 했고 사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또 사실 다른 배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것까지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온 이런 의혹을 네. 사실 검증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중계하듯이 음모론까지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27일 그리고 1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비카인즈 기준으로 이 이준석 대표 의혹이 144건이나 보도됐는데 네. 그중에 절반은 이준석 대표와 가세현 측의 공방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준석 사퇴론 그리고 방금 들으신 음모론이었습니다.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 보도는 과연 유튜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네. 이런 부분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를 매번 비판하고 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또다시 황색 저널리즘 그렇습니다. 노릇을 하니까 네. 반성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도 반성을 좀 하고요. 그런데 가로세로 연구소의 행태는 사실 뭐 늘 이런 문제가 꽤 많았었잖아요.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이 반복되고 있죠. 과거에 이런 일이 일부 많았죠. 인터넷 예. 커뮤니티에서는 새롭지도 않다 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특히 지금 대선을 앞두고 특히 선거 기간마다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까지 사고 있는 상황이고 예. 얼마 전에 민주당 영입인사 조동현 씨 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이때도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시작됐고요. 이준석 대표 의혹 제기 과정에서도 MBC 현직 기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버렸어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랬었죠. 예. 네, 이게 사실 의혹의 본질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기한 의혹과도 조금 거리가 있는 무관한 사람인데, 네. 그래서 지금 기자협회, 한국 기자협회, 전국 언론노조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요. 돈벌이 앞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 같은 가치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라고 가세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아하. 유튜브에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의 그 논설위원 칼럼 같은 경우에는 가세현의 수익 모델은 사실상 N번방과 똑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없거든요. 법들이 관련 법들이 있지만 네.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 제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사후적으로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참 이게 규정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네, 않다 해외 보니까 기업이기도 하다 해외 보니까요. 기업이기도 예. 하고요. 자체 자율 규제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네, 5.18 관련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오랜 시간 동안 차단을 한 편인데 네네. 나머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번에는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한 말 들어보죠. 뭡니까? 네,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오디오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상대 당의 자중질환이 우리 당의 능력과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분에 취해서 SNS에 치기 어린 글을 올리거나 오만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목소리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회의에서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했던 말인데요. 네. 이 말, 그러니까 기분에 취해서 SNS에 치기 어린 글 올리지 마라. 그리고 오만한 자세 보이지 마라. 예. 사실 지금 뭐 지지율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를 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가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간 게 아니라 상대가 내려갔어요. 내려간 예.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표정 관리 조심해야 될 때죠. 해야 되고 예. 부자 몸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인 경고의 멘트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나온 이후에 우리 언론들은 특히 한 사람의 SNS 글을 딱 꼬집어서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저는 그런 말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럴 만하다고 보시죠? 예, 이거 언급해서는 안 될 다른 사안을 네. 또 가져왔기 때문에 세월호에 비유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 SNS에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세월호에 비유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아이고. 지금 유튜브에 사진 올려놨는데 네. 추미애 전 장관 지난 1월 3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조를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자신만 혼자 탈출해서 살아남았던 인물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 선장의 이름과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이름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가만히 있으면 후보도 국민의힘도 가라앉을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글을 한번 수정을 했죠. 그래서 수정을 했죠. 예. 비판이 쏟아지니까 추미애 장관이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글도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보시면 가만히 있으면 후보도 국민의힘도 가라앉을 것이라는 말만 삭제했고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대선이라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을 비유의 대상으로 삼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추미애 전 장관 이 글은 선을 분명히 넘은 글이고요. 네. 수정이 아니라 삭제하고 사과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새누리당이 망하게 된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도 이 세월호 사건 발생을 했을 때 참 모진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다 뭐 네. 등등의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많이 했죠. 네. 그때마다 민주당에서 네. 그렇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비유라고 하지만 네. 세월호의 참사를 아픔을 비극을
수단으로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당의 좋지 않은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다가 지금 세월호 참사를 비유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네. 표현을 넘어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냈는데 막말이라는 논평을 냈거든요. 막말이라는 논평과 네. 석고 대제해야 된다는 논평을 냈는데 정말 오랜만에 국민의힘 논평에 100% 동감합니다.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어떤 말 준비하셨습니까? 요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말 하나 뽑아봤습니다. 제가 뽑은 말 안철수는 노잼이다. 왜 웃으세요? 아니 지금 유력 그 후보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인데 그렇게 막 던져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한 말 아닌데요.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예. 또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 측이 들어도 네. 절대로 화낼 수 없는 사람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요? 누군지 오디오를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생각해도 참 재미없게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노잼에 이렇게 좀 낮아졌어요. 예. 기대 수준이. 안철수 후보 본인도 자신이 재미없다라는 인정을 하고 하하하 네. 웃고 있고요. 그런데 옆에서 여성분이 노잼이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기대 수준도 많이 낮아졌다. 기대수는 낮았다라고 하셨고요. 누구죠? 이 말한 사람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입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어젯밤에 안철수 후보와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네. 대학로에 나가서 시민들과 만나서 라이브 소통 방송하는 자리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네. 안 후보는 최근에 이제 거대 담론이나 장밋빛 공약 대신에 국민들 삶 속에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다. 이런 취지를 밝히고 철수 마켓이라는 앱을 네.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안철수를 지금 유튜브에 화면을 올려놨습니다만 네. 자신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어허. 그리고 자신을 고용하겠다는 예. 사람이 나타나면 대학가에 있는 식당, 뭐 IT 스타트업 기업, 그다음에 아이돌봄 서비스까지 정말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뭐 식당에서 알바하면서 칼질 서툴게 해서 혼나고 네. 서빙하다가 좀 실수하는 모습, 아하. 또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 호랑이 탈수고 홍보물 돌리러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네. 스타트업에 가서는 인턴 사원이라면서 뭐 전화 CS 업무도 보고 네. 그리고 하늘 같은 선배님들에게 라떼는 말이야를 시전하다가 좀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이제 정말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 다양한 목소리 듣고 현장 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또 현장의 문제점 찾고 해결책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상도 재밌어요. 하지만 이런 장면 어디선가 우리 많이 봐왔던 선거마다 장면이고 계속 본 것 같죠.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네. 체험 삶의 현장 찍고 가는 일꾼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정말 반짝 나타나가지고 하루 아니면 반나절 2-3시간 체험 삶의 현장 찍고 사라지는 일꾼들 그리고 선거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상전 노릇하는 그런 정치인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아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했던 말처럼 재미없어도 좋습니다. 노재미여도 좋습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 지금의 이런 모습이 과거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봐왔던 정치인들의 일일 반짝 체험이 아니라 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모습 또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인 안철수의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이제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도 정치인들이 평소에 항상 현장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이슈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발언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간단한 작업인데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근로자가 의욕이 앞선 것 같다. 이런 발언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지 대충 예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MBC의 1월 3일 보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하청업체에게 왜 한전 지침을 지키지 않았는지 묻자 공사가 얼마짜리인지를 말합니다. 13만 5천 원짜리라서 단순 공사라 2인 1조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톤 트럭이 가도 아무런 그게 없다는 게 우리가 지침에 있습니다. 사고가 좀처럼 나지 않는 간단한 작업이라며 숨진 다운 씨를 탓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세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 수사한테 보고를 하고 작업 지시를 받아야 되는 불구하고 이 업무를 잘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선 것 같아요. 한국전력 하청업체에서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 네. 뭐 이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내내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렇습니다. MBC가 1월 3일에 단독 보도했던 내용인데 예.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 38세 청년 김다운 씨 얘기입니다. 네.
11월 5일에 전기 연결 작업을 하다가 10m 높이 전봇대에서 무려 22,900볼트 고압 전류에 감전돼서 사망했고요. 예. 구조가 지연되는 바람에 전봇대에 1시간 반 동안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사고가 났는데 사실 이렇게 고압 전류가 흐르는 작업은 한전 안전 지침상에 활선차라는 그 작업용 차량을 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구니처럼 생겨서 쭉 그럼요. 올라가는 예. 거죠. 아시는군요. 예. 네네. 그게 절연 처리도 다 돼 있대요. 네네. 그 작업대에. 예. 플라스틱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체가. 예. 그래서 그 작업자가 전봇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 기계를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절연 장갑 껴야 되고요. 네. 2인 1조로 작업해야 되는데 지켜진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었다시피 지금 원청인 한전은 하청업체 탓을 하고 있고요. 하청업체는 노동자에게, 그러니까 고인에게 좀 의혹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뉴스 들어보니까 그 김다운 씨가 1시간 반 동안 매달려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한전에서 전류를 차단을 안 시켜줘서 그랬다. 네, 연락 받고도요. 예. 그 절차가 또 오래 걸렸다고. 차단해주는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바로 아이고. 차단해야, 왜냐하면 구조를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감전될 수 있으니까요. 차단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계속 물론 이제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너무 그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이루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도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잘못된 혹은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가 너무 많은데 이거 막자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제정이 됐고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시행이 됩니다. 1월 27일부터 시행인데요. 예. 이게 작년 11월까지 그 산업재해 사망자가 790명. 그러니까 여전히 하루에 2명꼴로 지금 사망하고 있는 겁니다. 일터에서. 예. 그리고 정부가 12월에 공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만 576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MBC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주들 그리고 관계자들, 하청업체 관계자들 처벌 다 빠져나가고 있고요. 또 SBS도 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1심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는데 예. 피고인이 무려 322명에 달하지만 딱 한 명만 징역 1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하.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인데 벌금 평균 액수가 654만 원. 아이고. 사람의 목숨값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수준인데 그러네요. 하지만 지금 재계와 특히 경제지에서는 우려가 커요. 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계속 우려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왜 또 법을 만드냐는 게 사실 주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를 찾아봤는데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예. 혹시 언론 보도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를 설명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언론 보도에서는 본 적이 없고요. 그렇죠. 보기 저희가 어려울 국회에 거예요. 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고 막 하던 사람이라서 내용을 좀 알고 있긴 하지만 언론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이게 알려준 적을 본 적은 저 없어요. 역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렇죠. 예. 저도 자주 겪는 예, 어떤 거 예, 공부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정보 아예 찾기가 그냥 법조문 원문을 봤어요 저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들어가서 예. 법조문을 그대로 봤어요. 또 low.go.kr 들어가면 또 법을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안전 조치와 규정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만드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죠. 사실 법의 대상도 모든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하게 굉장히 위험한 업종의 노동자로 한정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처벌 대상도 사실 안전관리 책임자 담당 직원에게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을 만들어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처벌에 방점을 둔 거죠. 어떻게.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서 그 조치들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가 평소에 관리 통제하고 감독하고 또 인력과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예. 사실 우리 언론 보도 여전히 과잉 처벌이다. 기업을 방해한다. 이런 보도 많이 내고 있어서 예. 제가 보도 사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기업들이 채용을 거부해서 취업준비생들이 날벼락을 맞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취준생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업들의 구직자를 상대로 한 채용 검진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늘고 있고 몇몇 기업은 이미 이를 통해 지병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구직자를 걸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중대재해처벌법과 전혀 상관없는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혹시 기저질환 때문에 아프게 된다면 이건 이 법과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 채용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12월 6일 지난해 12월 6일 나와서 MBC가 그 다다음 날 이제 팩트 체크 보도를 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표디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하고 인과성이 있어야 그럼요. 사망 사고가 인과성이 있어야 처벌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사망자가 기저질환이 있으면요 오히려 업무 인과성이 입증이 안 되니까 예. 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늘 사고 나면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먼저 들이밀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호 자신들이 문제도 피해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기저질환이 있어서 안 뽑는다는 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죠.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인과성뿐만이 아니고 경영주가 안전 그 조치 의무를 다 했다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MBC 보도가 강조했습니다. 아니 이게 경영자 단체나 뭐 상공회의소나 이런 곳에서 기업들 대상으로 좀 안내만 잘 해줘도 네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기업들이 전혀 상관없이 과잉 반응 보이면서 뭐 잘못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 상황. 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법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또 얼마 안 된 법이니까요. 예. 우려점들 다 있고요. 특히 기업에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 노동자에게 걱정이 되는 부분 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실 노동자 측에서는 이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 김용균 노동자가 발전소에서 일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정작 발전소가 법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이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경영주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기준이 너무 모호하거나 또는 너무 좁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또 50인 미만 사업장 다 3년 유예되는 바람에 산업재해 발생하는 84% 사업장이 날아간 겁니다. 법 대상에서. 예.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규정이 너무 모호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지금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은 노동자 측에서 걱정하는 부분보다는 기업들의 걱정을 너무 많이 보도하고 있고 제가 최근 보도를 보니까 네. 어떤 보도까지 나오냐면은 기업들이 요새 경영주들이 바지 사장을 뽑는다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렇게 적용받아서 그 처벌 받을 피하려고. 사람을 기업 활동이 경영자로. 위축된다라고 하고 예. 뭐 노동자 한 명이 죽었다고 해서 공장을 멈춰야 되냐 이런 기사를 그렇습니다. 그냥 버젓이 싣는 보수 언론지도 있고. 너무합니다. 예, 그런 게 그렇게 예. 바지 사장까지 내세워서 법을 우회하려는 게 과연 법 때문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이해할 할 노력 맡깁니다. 대신 안전 조치 점검하고 제대로 안전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화가 사람이 나는 게 제일 이런 것 중요한데. 같아요. 김다원 씨 사고에서도 하청업체가 예. 김다원 씨가 의혹이 너무 앞서서 그랬다. 아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김영균 씨 문제도 판결 재판 과정에서 원청업체들, 하청업체들 전부 다 김영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재판에서. 예. 네. 이게 왜 노동자 탓입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